안녕하세요. 화목한 가정에서 구김살 없이 자란 37살 여자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가족들과 재밌게 지냈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도 재밌게 보낼 거라고 믿었었기 때문이에요. 표정이 좋지 않거나 얼굴이 많이 상한 사람을 보면 집에 우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일 정도로 가족끼리 화목하기만 한 것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이 부모님의 다툼과 불화, 이혼으로 힘들어할 때 친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속으로 우리 부모님은 가정적이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큰 사건을 겪었었고 아직도 가끔 떠올리면 악몽을 꾼 게 아니었을까 하고 현실 부정을 하기도 해요. 오늘은 제 인생의 유일한 오점인 그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늘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가족들에게는 늘 져주시는 아버지는 야근이 많아도 항상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셨고 전업주부인 엄마도 쉬어야 한다며 저녁 식사 준비도 자주 해주셨어요. 군대에서 취사병이셔서 그런지 요리도 척척 잘 만드셔서 온 가족이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태권도 좀 배웠다고 누나한테 발로 차는 신용을 하는 남동생에게 승희 누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승민이 누나야. 그런데 이렇게 누나를 함부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엄마 아빠 없으면 누나가 승민이 엄만데 승민이는 엄마한테 안 그러잖아. 누나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라며 교육을 시키셨고 그 덕에 동생은 큰 잡음을 만들지 않고 우애를 돈독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다정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오냐오냐 키우는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모난 구석 없이 해맑게 잘 커주니까 훈육을 그렇게 막 매섭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아빠 덕분인 게 제일 큰데 배은망덕한 저는 아빠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회사에 출근하실 때마다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고 용돈이 떨어졌다고 달라고 하면 일말에 의심조차 안 하시고 그냥 돈을 턱턱 쥐어주셨는데 어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다 보니 씀씀이가 학생답지 않게 해퍼졌습니다. 화나면 아빠한테 풀고 친구랑 학원 째고 놀러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학원에서 교재 사오라고 했다고 돈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공부를 손에서 놓게 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학원도 제때 나가지 않은 채 바깥으로 나돌았습니다. 그래봤자 15, 16살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중학교 3학년 선배들이 멋있어 보이던지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새벽 시간까지 노래방이랑 게임장을 전전했고 나중엔 한 선배의 집으로 들어가 청소년의 신분으로 음주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후회하는 제 과거 중 하나예요. 지울 수만 있다면 싸그리 흔적도 없이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고 사라지면 정말 마음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약속도 무조건 길을 쓰고 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배들이 졸업을 해서 동네 상고나 공고에 전학을 갔고 저는 3학년이 되었는데 저처럼 공부를 안 하던 애들도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시작하면서 연합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중3 겨울쯤에 있는 연합고사를 어찌나 다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지 저도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 그날 이후로 같이 놀던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는 무조건 학교 아님 학원에 있겠다는 일념으로 그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느니 새벽에 노래방을 가자느니 갖은 술을 써서 저를 유혹을 해도 저는 공부를 해야 하니 너희끼리 놀라고 하군 목표한 데까지 꼭 공부를 마친 다음에야 잠에 겨우 들곤 했습니다. 성적이 조금씩 오르는 걸 보면서 저도 연합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에 부풀었었죠. 친구가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는구나 하고 저를 이해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와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은 저 혼자서 다른 친구들 모두를 따돌린다며 저를 이상한 애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야, 오빠들이 술 사준대. 민자들 뚫리는 술집 찾았다던데? 야,
그거 1년 바짝 붙잡고 있는다고 되겠냐? 이미 글렀어. 책 덮고 술이나 마시자. 그러게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그냥 나랑 같이 미용고 가서 미용이나 배우자. 애들이 그렇게 저를 꼬드겨서 불건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마다 점점 부끄러워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러게 애초에 이런 질 나쁜 애들과 어울리지 않고 공부만 착실하게 잘했더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싶은 겁니다. 물론 제가 자초한 일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공부에 뜻이 없는 애들이랑 놀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적이 시원찮아도 인문계에 턱걸이를 할 수 있는 정도라도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는 시간까지 서너 시간으로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새벽까지 노느라 바깥을 돌아다녔는데 공부를 시작하면서 계속 독서실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밖에 있다가 집에 자러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성적표를 보여달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우리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를 믿어주시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잠 쫓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냥 자기 갈 길 가도록 저를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저와 같이 놀던 친구들은 학교에서건 학교 밖에서건 저를 수시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 머리로 이제 와서 공부한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생각할수록 어이없네. 야, 너만 이제 와서 이렇게 발 빼겠다고? 놀자고 하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그러니까 화가 났을 수는 있어요. 그치만 나중에는 무리에 있었던 고등학생 오빠들까지 불러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자기네들 노는 곳에 저를 끌고 다니면서 술, 담배를 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은 다음 저를 때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고난을 헤쳐나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한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해서 매일 울다 지쳐 잠들고 악몽을 꾸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깬 적도 많았어요. 그날도 종례 시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독서실에 달려가려고 했는데 친구 하나가 제 뒷덜미를 낚아챘고 그 길로 바로 시내까지 끌고 갔습니다. 또 그 무리에 껴서 여기저기 끌려다녔고 아빠가 교재 사라고 주신 돈을 빼서 자기네들 돈처럼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그 틈바구니에서 위축된 채로 애들에게 휘둘리고 다니니까 행인들이 다 저를 딱한 시선으로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웠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저를 데리고 또 노래방에 갔는데 제가 또 죽상을 하고 있어서 흥이 다 깨졌다는 이유로 저를 향해 마이크를 던졌습니다. 아, 또 주먹이 날아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저한테 마이크를 던진 오빠가 소파 위로 나둥그라졌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봤는데 우리 아빠가 이성을 잃은 누누라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릴 틈도 없이 그 노래방 안에 있는 애들을 다 두드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힘이 센지도 몰랐고 그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결국 노래방 주인 아주머니가 오셔서 말린 뒤에야 아버지의 발길질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아빠는 끝까지 이 녀석들이 제 하나뿐인 소중한 딸을 때렸다니까요?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고소하려면 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합의를 해줍니까? 그러는 자기네들은 내 딸 괴롭힌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이나 했답니까? 미안한 줄 알면 안 그랬을 놈들이죠. 아무튼 나는 사과고 합의고 전혀 해줄 생각 없으니까 마음대로 처리하세요. 깜빵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저 괘씸한 놈들한테 10원 한 장 안 줄 겁니다. 라며 저를 변호하고 애들을 때릴만 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아빠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어 그 자리에서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애들의 부모님들도 오셨는데 사건의 자초지종을 듣고서는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아셨던 모양인지 합의를 보자는 얘기도 안 하시고 조용히 자녀들을 데리고 경찰서를 나갔어요. 일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야 저와 아빠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아빠가 미리 몰라줘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아빠를 속여가면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었는데 도리어 미안하다고 하시니 이런 불효냐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독서실에 안 가고 질 안 좋은 친구들이랑 돌아다닌다는 걸 일찌감치 알고 계셨답니다. 사주지도 않은 향수 냄새가 나고 향수 냄새로도 지울 수 없는 술 냄새를 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아빠를 두고도 그런 불량한 짓을 했더니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은 정말 죽도록 공부만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 사건은 아빠를 다시 보게 된 사건이기도 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다정하고 사근사근 하시지만 딸이 안 좋은 일을 겪고 있을 때는 무력으로라도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나중에 가정을 꾸리면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가족들을 지켜야겠다는 결심이 서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 될 사람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저랑 동갑이거나 연하인 남자들은 남자로 안 보이더라고요. 고3 때까지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남자친구고 뭐고 만들 시간도 없었지만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시도 몇 번 받고 그랬었는데 몇 번 만나보다가 조금이라도 애 같은 모습이 보이면 바로 남자로 안 보인다며 관계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을 나간 선배들을 마음에 품게 되고 기본적으로 남자친구와의 나이차가 4살 이상은 났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늘 말했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어느덧 저도 취업할 나이가 되었고 토익이니 자격증이니 머리 아프게 공부하다 보니 작은 기업이지만 동종업계 사이에서 평판이 괜찮은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기업을 간 친구들이 부러웠던 게 사실이지만 제가 붙은 회사가 워낙 취업 후기 사이트에서도 평점이 높은 회사였기 때문에 모두들 입을 모아 이런 데가 진짜 실속 있는 데지. 야, 너 진짜 잘 들어갔다. 네가 우리 중에 취업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아무리 대감집 노비가 좋다지만 대기업 들어간 애들 다 맨날 야근하느라 죽겠다고 그러잖아. 라며 저를 추켜 세워주곤 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회사가 잘 돌아가는 이유는 대표님의 인품이 워낙 좋으셔서인 것 같았어요. 대표치고는 차장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나이셨는데 신입사원에게도 예의를 갖추어 목례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직원들이 회사 업무나 복지에 만족하는지 설문도 정말 자주 했고 간식을 항상 넉넉하게 챙겨주시는 건 물론이고 팀별로 법인카드를 주시면서 점심에 비싼 데 가서 회식을 하라며 저녁 회식을 지양해주기도 하셨어요.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래서 친구들이 나더러 취업을 제일 잘했다고 하는구나를 실감했습니다. 대표님이 직원들한테 잘해주시는 만큼 저도 친근하게 화답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회사에서 대표님을 마주칠 때마다 대표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너무 화사하고 잘 어울리세요. 대표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며 밝게 인사를 하고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표님이 쑥스럽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뭐랄까요, 왠지 모르게 뿌듯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관리를 잘하셔서 나이보다 동안으로 보이시기도 했는데 잘생기기도 하셔서 직원들 사이에서 미중년으로 통하기도 했거든요. 40 중반이 되도록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저보다 딱 20살이 많다고 해서 처음에는 제가 갖고 있는 감정이 그냥 존경심인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거의 아빠뻘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 남자친구들을 사귀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든든함이 대표님에게는 너무나도 잘 느껴졌고 그걸 거듭 깨달을수록 제가 대표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뒷목을 잡으실까봐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숨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아버지가 20살이나 차이 나는 늙수구레한 남자한테 시집 가겠다고 하는 딸내미를 반기겠어요. 하지만 대학 동기들이랑 시내에 나가 술을 마시던 날 저는 단단히 사고를 쳤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나는 자리였던지라
기분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주량을 넘기도록 술을 부어라 마셔라 했던 게 화근이었어요.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서 잠깐 밖에 바람을 쐬러 나가겠다고 하고는 고깃집 바깥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그 앞으로 대표님이 걸어가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가워서 대표님 앞으로 달려가 대표님, 이 시간에 마주치네요? 라며 아는 체를 했어요. 거기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술은 취했지 그 상태로 좋아하는 사람을 딱 마주쳤지. 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가감없이 모두 줄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표님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모르셨죠? 알게 모르게 티는 많이 났을 텐데 대표님은 저 그냥 직원으로만 보시지 여자로는 안 보시잖아요. 저는 대표님이 너무 좋고 남자로 보이는데 그렇게 횡설수설하다가 뒤늦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싶어서 그냥 그렇다고요. 제가 대표님 많이 좋아한다는 거 알아달라고요. 라고 급하게 마무리를 짓고는 얼른 고깃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는 낯을 들고 회사를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퇴사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순간 진지하게 들었지만 힘들게 들어간 회사고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이 월급도 잘 주고 복지도 좋은 회사였으니 사실 그만두면 전적으로 제 손해였습니다. 최대한 대표님을 피해 다녀야겠다 싶어 화장실도 자주 가지 않았고 퇴근 시간이 되면 뛰어서 회사를 나가곤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며칠 만이었지 대표님을 안 마주칠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 점심시간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대표님과 눈이 마주쳐버렸고 대표님은 저에게 따로 얘기를 하자고 하시면서 카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심장이 자꾸 주책맞게 콩닥거려서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겠고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은 한동안 생각에 잠겨 계시는 것 같더니 승희 씨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시죠? 그래서 며칠 꼬박 고민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승희 씨 얼굴이 아른거리더라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반갑고 벅차고 설레던지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저와 대표님은 그날부로 직원들 모르게 비밀스러운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시간차를 두고 퇴근을 한 다음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나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데이트 장소로 가거나 업무 결제를 핑계로 대표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을 보는 것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가 되어서야 대표님은 사내 게시판에 저와의 결혼 소식을 알렸고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계셨지만 사내 연애는 복사기도 안다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와 대표님이 사귄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철통 같은 보안 속에 비밀 연애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모두들 알고 계셨다니 민망하면서도 모두가 좋은 남편감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던 대표님을 차지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우쭐해지기도 했습니다. 아, 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온 가족이 깜짝 놀라긴 했어요. 특히 저를 끔찍이 아끼시는 아빠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며 말리셨죠. 저는 그때 남자친구랑 결혼에 성공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인 양 아빠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그래도 허락해주기는 힘들겠다고 말씀하셔서 아빠가 맨날 딸한테 잘해줘서 아빠 같은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해. 그러게 아빠가 그렇게까지 애지중지 안 했으면 내가 나이 20살씩 차이 나는 사람 안 데려왔지. 라며 생떼를 쓰기까지 했어요. 결국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는 결혼을 하라고 하셨고 저는 회사 직원들의 축복 속에 꿈결 같은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남편은 정말 아빠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었어요. 사이비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사적으로 대할 정도로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던 것도 당연했고요. 게다가 공사구분도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 부장님 한 분이 승희씨 이제 사모님이잖아요. 임원 자리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이라며 남편한테 농담을 했는데 그래도 그 직급에 상응하는 만큼의 일을 하거나 승진 시험에 통과를 해야죠. 승희 대리는 지금 대리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차근차근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 승희 대리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와 다른 직원들을 똑같은 눈높이로 바라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도 한 해, 두 해 넘기고 밑에 까마득하게 어린 친구들이 인턴으로 들어오니까 저도 이렇게 경력을 쌓아서 직급을 올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차대한 일을 맡게 되면서 직급에 대한 책임감을 실감하기도 했고요. 말 그대로 의뢰 회사원들이 겪는 과정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에 해외 워크숍이 기획되어 있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해외 워크숍은 매 봄마다 온 직원들이 다 가는 행사였고 회사 직원분들이 제일 만족스러워하는 복지였어요. 그리고 보통 인턴들에게는 워크숍 기간 동안 휴가를 주지 워크숍에는 동행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돈을 좀 더 써서 인턴까지도 모두 데리고 가겠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건물의 안전과 청결을 책임져 주시는 경비 아저씨와 청소부 아주머니도 항상 워크숍에 동행할 수 있도록 경비를 넉넉하게 쓰는 남편이었는데 인턴들까지도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제 남편이지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인턴들까지 데리고 갈 생각을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어차피 우리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할 친구들이잖아. 지금도 너무 많이 수고해주고 있고 왜 진작 인턴들을 안 데리고 갔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인턴들까지 다 같이 가려고. 아예 학예 동계 한 번씩 가는 걸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짓더라고요. 회사 규모가 점점 커져서 제가 입사했을 때보다 직원이 70명가량 늘었는데 그렇게 견고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도 바로 직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대표의 마인드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크숍은 베트남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국하기 며칠 전에 남편이 서운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워크숍 갈 때 여보랑 나랑 방을 좀 따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모든 직원분들이 저와 대표가 부부 사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방을 따로 쓸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가 부부라는 걸 모든 분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회사 사람들이랑 다 같이 있는 자리는 어찌됐건 회사 생활을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어. 이제부터라도 공사 구분 확실히 해야지. 잊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는 공사 구분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서운했지만 사실 맞는 말이었죠. 그래도 회사 사람들이랑 가는 여행인데 둘이 너무 붙어 다니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팀의 여자 대리님 한 분이랑 같이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많이 후덥지근했지만 음식이 잘 맞고 관광하기 좋은 곳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팀원들이랑 시간을 보냈어요. 규모 큰 식당을 빌려 다 같이 만찬을 즐길 때는 돈을 걸고 노래 경연대회 같은 걸 열어서 직원들의 흥을 돋웠어요.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서 사람을 다루는 남편의 능력이 좋긴 하구나 라는 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자리가 파한 후에는 다들 너무 열심히 놀아서 해롱해롱한 상태였고 저는 물론 저와 방을 같이 쓰는 대리님도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막상 샤워를 하고 나와서 누우니까 잠은 안 오고 문득 남편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여행을 하는 3박 4일 동안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었거든요. 잠깐 얼굴이라도 볼까 싶어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온 직원들이 잠들었는지 제가 묵고 있는 방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쓰는 방이 있는 층으로 가려다가 뒤늦게 아차 싶어서 시무룩해졌던 게 층마다 카드키가 다르고 남편의 방이 있는 층에 카드키를 갖고 있어야 그 층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로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무룩하게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과 같은 층에 있는 방에서 묵는
영업팀 강 차장님이랑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 층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안 되냐고요. 강 차장님은 흔쾌히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렇게 남편이 묵는 방 앞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렸는데 남편의 방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밖에서 잘 때면 늘 뭘 하는지, 언제 자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꼬박꼬박 보고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녁에 온 직원들이랑 워낙 흥겹게 놀았으니 뻗었을 만하다 싶어 그대로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웬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이 말하기로는 총 5개의 층을 빌렸다고 했고 층마다 모두 우리 회사 직원들의 숙소로만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도 독방을 쓰지 않고 같은 성별의 직원 2명이 한 방을 썼기 때문에 사실상 신음소리가 나는 게 이상한 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 귀를 대보았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에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 목소리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어요. 지나가는 호텔 직원을 잡아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영어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직원이 마스터키로 방을 열어주었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하마터면 실신을 할 뻔했습니다. 그 방은 여자 인턴 2명이 쓰는 방이었고 남편은 그 인턴 중 한 명의 목을 움켜쥐고 침대 매트에 짓누른 채 폭력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제가 알고 있던 신사적이고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냥 본능에 충실한 짐승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당하고 있던 인턴은 힘없이 침대에 늘어진 채 울고만 있었고 다른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다른 인턴은 베개를 끌어안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물론 둘 다 나체였고요.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말은 이미 들을 가치가 없어 보였고 저에게 다 설명을 하겠다는 헛소리를 하며 저를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제 방으로 그 인턴 2를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너무 좋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회사 선배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입사 초기에는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평소에도 사적인 질문을 가끔 하시길래 그냥 말씀하는 걸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있는 방을 놓고 하시더니 갑자기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한테 알리면 앞으로 이 바닥에 발 못 붙일 줄 알라고 하시면서 저희들을 말을 다 잊지 못한 채 눈물을 터뜨리는 인턴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제가 위로를 해주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표님과 부부 사이라는 걸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었으니 흡사 악어의 눈물처럼 보이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이 들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사람 좋은 척은 다 해놓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을 복종하게 만드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을 줄 알았더라면 20살 차이 나는 그 미친 남자와 결혼할 생각을 하진 않았을 텐데 인턴들을 제 방에 재우고 다음날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턴들을 데리고 가서 남편을 신고했어요. 인턴들은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을 얻었고 야, 너 나 없이 지금처럼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라며 저에게 막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항소까지도 불사하던 남편은 결국 죄를 시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던 사원들 중 몇 명도 대표님이 엉덩이를 만지고 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을 더 건드린 건지 기가 찼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었던 날 인턴들에게 샤워를 하지 말고 그날 입었던 속옷도 그대로 한국까지 가져가야 증거가 남는다고 했는데 인턴들의 몸과 속옷에 온통 남편의 흔적들 뿐이었고 저항 흔적도 몸 곳곳에 남아있었거든요. 죄를 계속 부인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치를 떨면서 이혼했어요. 온갖 사람 좋은 척하면서 뒤로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소름이 끼쳐서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남편이랑 아빠랑 닮았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치욕스럽고
아빠한테 많이 죄송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감방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부모님도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다들 표정이 굳어지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긴 죄질이 워낙 더러워야죠. 대표가 잡혀가자 회사는 바로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의 회사에서 업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골라 스카웃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서 쌓았던 업무 경험을 토대로 새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10명 남짓한 정예 멤버들로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남편의 회사를 그만둔 직원들이 제 회사로 더 넘어와서 지금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 양령 수준이 워낙 솜방망이라 남편이 몇 개월 전에 출소했다는 소식을 듣긴 했는데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모릅니다. 딱히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어디서 죽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속 편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몹쓸 짓을 당한 그 인턴들도 제 회사로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저와 회사 사람들을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새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대표 자리에 앉게 되었고 잠조차 맘 편히 잘 수 없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이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강제로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을 죽이는 거나 다름없는 거니까요. 가끔 그때 그 인턴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꽤 만족스러운 모양이에요. 업무가 어렵다며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하냐며 울상을 짓기도 하지만 업무를 통해 얻는 성취감에 뿌듯해하는 게 전화상으로도 다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일을 겪은 이후로 2년이 넘어가도록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그 친구들이 괜찮아졌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그리고 성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려는 분들 계시다면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네요. 특히 힘으로 그 사람의 처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더 강력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이 사연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